네, 이 교시에서 우리가 이제 친권적인 노사관계야 했는데 독일을 주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독일을 주요하게 보고 있고 스웨덴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지지만 스웨덴은 이제 사회적 합의형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을 관점으로 보시고요. 스웨덴은 이제 부수적인 관점으로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독일 이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또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미국이나 이제 영국과 달리 이제 유럽 대륙에서 이 국가들은 이제 사회 민주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요. 사회 민주주의 성격이. 그래서 노동조합도 상대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대변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노동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사관계에 많은 시사점들 제공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독일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바로 이제 소위 이중구조로 되어져 있다. 즉, 산별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위 노사관계와 사업장 평의 중심의 기업단위 노사관계로 이분화되어져 있어요. 자, 이런 측면들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는 노동조합 조직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노사 간의 힘을 전제로 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친권적인 이제 노사관계의 유형들을 보면은요, 참여 경영, 중앙 집중식 노동조합.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한 노사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 특징은 기업의 노사관계를 가족처럼 유지하고요. 노사가 근로조건을 공동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을 먼저 제공하고 성실하게 계산하며 근로자는 직업에 대한 책임, 충성심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노사 쌍방 간의 신의, 성실, 의무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산업 민주화 방향 그리고 이제 경영 참가제를 실시하고 특히 성과 배분 제도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참가를 통해서 주식을 참가할 수 있고요. 주식에 이익 참가를 통해서 성과 이익을 분배받고요. 경영 참가를 통해서 인사권과 파면권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이제 노사관계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는 유형이 이제 친권적인 노사관계다. 자, 우리 이제 독일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독일의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어디 보면 가장 이상적 구조의 이 노사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다. 저도 이제 독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독일의 노사관계의 유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관계가 어떤가? 이중구조다. 이중구조. 요거 이제 별표입니다. 별표. 요거 독일은 이중구조다. 이렇게 별표. 자, 그러면 어떻게 이중구조냐? 그쵸? 하나는 산별교섭단체. 이거는 전국 단위죠? 사업장 병의회. 이건 이제 사업장 내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우리나라 같으면은 산별 노조에 가입이 되어져 있으면요. 하나의 지회, 사업장은 이제 지회의 어떤 이제 작은 단위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독일은 사업장 평의회가 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단체 교섭은 산별 단체에서 하는 거야. 사용자 단체하고 산별 이 노조가 하는 거고, 그럼 사업장 평의회는 뭐 하냐? 사업장 평의회는 노동력의 사용 조건이라든지 노동쟁의에 관련된 사항들, 곧 노동쟁의는 할 수 없어요. 노동쟁의는 누가 하느냐? 여기 전국적 단위에서, 그러니까 사업장 밖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장 내에서는요, 노동쟁의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무엇을 할 수 있냐? 사업장 평의회를 통해 가지고 경영진들이 일정 기간 4사분기로 해가지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아니면 또 매달 그래서 경영진이 경영에 관한 어떤 이제 의사 결정 사항들에 대한 보고도 하고 또 이제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이제
사업장 평의를 나와가지고 종업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던가 해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이 사업장을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파업은 전국적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은 이제 8,378만 명,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약 62.6%. 그래서 이 독일의 노동조합은요, 19세기 초 이제 소지역 단위로 조직이 되었다가 해당 지역 내 이제 개별 기업이나 동점 기업과 단체를 상대로 해서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한 교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48년 혁명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조직 범위를 광역 내지 전국적 단위로 하는 노동조합 연맹을 시도하는 한편, 특히 등장한 것이 바로 인쇄공이나 연초공들은 이제 바로 이제 직능별 노동조합 연맹을 결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능별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별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자, 이후 1873년에 동일해서 최초로 전국 인쇄공 연맹이 전국 차원에서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했고요. 1873년 독일에서 최초로 바로 이제 전국 인쇄공 연맹이 전국적 단위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들은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가진 노동운동을 이제 탄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하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또 노동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보다 자본주의 체제 내로의 어떤 수렴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회주의자 금지법을 폐지하게 돼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후 이제 노동조합은 바로 이제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이죠.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가지고 노동자의 합법적인 대변기구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독일 이제 1949년 16개 산별 노조와 그 상급 단체인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DGB라고 합니다. DGB가 이제 결성이 되어져서 오늘날이 산별 교섭의 조직적인 기초를 닦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를 더 보면은요, 이제 이 사업장 평의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인 이상 사업장에는 반드시 사업장 평의회를 두어야 된다. 자, 어떤 거라느냐? 공동 결정을 한다. 우리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동 결정 권한들이 있고요, 협의권이 있고요, 또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업장 평의 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노사관계가 역사적인 배경을 중시하고 이제 나름대로 독특한 시스템이 이제 형성이 되는 바와 같이 독일의 이중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우리 이제 사업장 평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이제 설치가 되어졌어요. 1918년에. 자, 그래서 이 3인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정당이죠. 정당과 노조가 이제 손을 잡고 11월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11월 협정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제 합법화, 단결법 보장, 노동자 50명 이상의 기업에 노동자위원회 설치, 하루 8시간 근무제 도입을 허용하지만 1919년 총파업과 내전 등으로 반체제 운동, 곧 이제 우리 이제 레테 운동이라고 합니다. 레테 운동이 이제 강화가 되어지면서 약화가 되어집니다. 자, 곧 우리 이제 독일에서 이제 사업장 평의회법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사업장 평의회는 임금, 휴가, 근로시간, 교육, 취업 규칙에 대한 공동 결정권을 갖는다. 두 번째, 신규 채용의 원칙, 대량 해고, 부당 해고의 등과 같은 인사권에 대해서 이의제기권과 협의권을 갖는다. 세 번째로
우리 이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새로운 작업 방식의 도문에 대한 자문권과 일반적인 경영 상태,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정보 제공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최근의 모습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임금 상승은 약 1% 정도죠. 그래서 이제 이제 작년에 2% 가까이 올라갔다가 올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0.7% GDP 성장률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2018년, 19년 뚝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0%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실업률은 약 3.5%로 지속적으로 이제 좀 증가한 3% 초반이었었는데 여기도 이제 코비드 영향이 좀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실업률이 좀 증가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이중구조의 특징은요. 먼저 이해충돌 및 해결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이해충돌은 산별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른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업장에서 노동쟁의를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파업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돌파 행위다. 자, 불확실성의 감소가 이제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이제 갖습니다. 자, 뭐냐? 임금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 평화 의무 기간, 중장기 포지티브 게임을 이제 주요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산성에 대해서 노사 양 당사자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가 이제 바로 이제 독일의 구조다. 자, 독일의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DGB의 1산별 1노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별 노조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세계관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고요. 한 산업 부문에 속한 모든 직종의 근로자가 한 노조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큰 전국 단위 노동조합은 1949년 설립된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DGB로 2012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620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소속 산별 노조의 조합원 수를 보면 금속노조가 230만 명으로 가장 크고 공공 서비스, 은행, 매체 등의 다양한 서비스 산업 노동조합 등이 통폐합을 거쳐가서 통합 서비스 노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220만 명 그 다음으로 크고요. 독일에서 이제 기업 간의 사용자도 단결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용자 단체는 독일 인쇄업자 연합으로 1869년 독일 인쇄공 노동조합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49년 독일 노총이 설립되자 사용자들은 1950년에 독일 사용자 단체 총연합 BDA를 설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BDA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민간 부문에서는 이제 GDGW가 최상급 단체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뭐예요? 단결권이 보장된다. 누구도 사용자 단체도. 자, 단체 협약은 먼저 협약 내용에 따라 세 종류가 있죠. 임금 협약, 그리고 총괄 단체 협약, 그리고 특별 단체 협약. 여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 임금 협약은 약 한 2천여만 명에게 적용되어지고요. 임금과 교육 관련 수당 등에 대한 협약이며 유효기간 대부분 1년입니다. 산별로 진행되고 금속 산별 노조에 대한 협약으로 채용, 해고 조건, 노동시간, 잔업, 휴가, 도급제와 관련된 조건 등이 포함이 되어서 범주 협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효 기간은 2년에서 10년까지. 이것이 바로 이 총괄 단체 협약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다 특별 단체 협약은 고용 안정 협약이나 조기 퇴직,
고령자 단시간 노동협약 등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단체 교섭은 이제 사전 토론으로 수차례 교섭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차수별 교섭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하죠. 네, 중재와 파업은 이제 단체 교섭은 필요시 중재의 합의 도달하고요. 중재가 시작되면 평화 의무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파업과 직장 폐쇄 모두 다 가능합니다. 파업 시 비밀 투표로 75%가 찬성해야 되고요. 무노동 무임금, 파업 기금으로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업 기금은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노조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파업 기간, 곧 무노동 무임금이죠? 여기에서 임금을 대체 지원할 수 있는 구조죠. 자, 파업은 최고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아까 이제 사업장 평의에서 20인 이상이었었죠. 이제는 좀 더 확대가 되어가지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평의원을 선거로 결정을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평의원을 선거로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장 평의회를 운영을 합니다. 무보수입니다. 그러나 200명 이상 시 노조 전임자를 들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최소 1년 이상 사업장 평의회에 나와가지고 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곧 뭐가 있었죠? 아까 경영 참여권, 공동 결정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경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들, 인사, 교육 훈련, 해고, 그리고 이제 사업장 형성이나 인력 계획 등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공동 결정권이 있어요. 채용, 배치, 전출, 직업 훈련, 해고. 출퇴근에 대해서는 동의권,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작업장에 따른 변화에 따른 결과 보상에 대해서는 발의권을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갖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제 통일이 되어졌죠. 그래서 1990년 독일도 이제 통합이 되어지면서 구동독일, 구서독에 전격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방노동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업급여라든지 실업보조금, 노후연금 등을 비용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조 조직이 이제 산별화가 이제 크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동조합원들이 감소를 함으로써 재정적인 어떤 문제에 노출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 실업들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또 기타 이제 유럽 EU가 출범을 하게 되어지면서 유럽 연합으로 이제 공장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단체 협약 이제 효력 확장이 한계점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설립하는데 이 공장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단체 협약이 독일 내에서의 단체 협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독일에서 이제 문제는 고용 감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용이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높은 수준의 임금이고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아시아나 남미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서 노사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우리 이제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인구가 약 한 1,009만 명 정도가 됩니다. 1,009만 명.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73.4% 굉장히 높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스웨덴 특유의 스웨덴 모델이라고 합니다. 곧 1932년 3인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가 만들어졌냐? 샬트세바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협약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코퍼러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하게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스웨덴식 모델입니다. 자, 이 스웨덴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비례대표제의 이제 선거제도에 기반해서 다당제 정당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민주당 3인당이 1932년 이후 1991년까지 50년간 집권을 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3인당 지금도 지금 3인당이 하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도 장기 집권은 이제 스웨덴 노사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집권화된 단체 교섭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이제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은 높은 해외 의존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제의 서비스화, 무역 의존도가 높고요. 서비스업의 비중이 70% 넘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 북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이제 우리 1,900만 명 정도가 되어지고 있고요. 약 이제 1인당 GDP가 이제 한 4만 달러를 넘고 있고요. 고용률이 약 한 75%, 실업률은 약 한 8% 정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샬트 셰바덴 협약이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1970년 이후 탈코퍼러티즘이 이제 쇠퇴를 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연구에서 이제 코퍼러티즘에 대한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자, 스웨덴도 한번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한 2.7% 정도가 되어지고 이제 2019년 이제 한 2%, 2.5% 정도 돼요. 또 GDP 성장률,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스웨덴도. 그러다 보니까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최근 실업률은 약 6%에서 7%에서 8% 정도, 8%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웨덴은 이제 스웨덴 노총이 14개 노조에 1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전문직 노총이 15개 노조에 120만 명. 스웨덴 전문직 협회가 23개 노조에 60만 명 보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직률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 자, 단체 교섭은 어떻게 하느냐? 국가 차원에서 교섭을 합니다. 곧 3인당이라고 하는 정권을 얘기를 하면요. 3인당 정부잖아요. 3인당이 당이라고 있는데 이 당을 뒷받침하는 것이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당이 등장을 했고 이 노동자를 위한 당이 집권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통제를 하는 그래서 1990년 이후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퍼러티즘의 성격은 1903년 이후에 이 스웨덴의 어떤 전통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본과 노동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다 통제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의 형태이죠. 공산주의의 플러스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노선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티세바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발렌베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발렌베리 그룹. 여기 이제 보이시죠? 주식시장이 이제 스웨덴의 40%를 넘습니다. 이 회사 하나가. 에릭슨, 엘렉트로닉스, ABB, 사브, 스카니아 다 들어보셨죠? 에릭슨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닉스, ABB, 사브 지금 사브 자동차 회사는 좀 없어졌죠? 스카니아 하면은 뭐 트럭 그죠? 그래서 세계 굴지 1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족 기업으로요. 이 스웨덴 같은 경우 이 10대 기업의 매출액이 GDP의 65%를 차지할 수 있죠. 경제력이 집중 현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적인 가문과 3인당이 당이 협약을 한 거예요. 곧 기업의 지배권을 발렌베리라고 하는 기업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 대가로 일자리 제공과 기술 투자에 힘쓰고 최고 85%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을 3인당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마디로 이제 다 뺏는 거죠. 뺏는 거죠. 국가가. 자본과 노동에 대해서 국가가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협약의 체결을 하게 되어지면서 기업의 지배권도 인정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이제 계급 투쟁적 노사관계 프랑스 이탈리아식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제 프랑스 하면은 생크 칼리즈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노사관계 방향이 이제 절대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단체 교섭 중심형의 노사관계 유형이고요. 자, 특징은 노사가 감정을 달리하고 있는 이질적 집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너네 프롤레타리아, 나는 부르주아.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이 부르주아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완전한 이질적 계급으로 해서 이 계급 투쟁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조 생성 시부터 계급 투쟁적 생체가 노무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프랑스의 모습을 좀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다 무너뜨렸잖아요, 계급을. 그렇죠.
자, 계급투쟁은 민족, 문화적인 전통의 요소로 이제 간주가 되어져 있고, 무정부, 무산적 계급의 이 싱디칼리즘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대 계급이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서로 적대합니다. 그러면서 평등하다라고도 주장을 해요. 노사관계가 극한 대립을 할 경우는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죠. 자, 프랑스를 보면은 이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면서 파업을 통해서 관철을 요구하는 관철을 전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1864년 파업으로 법적으로 최초로 인정을 했고요. 1884년 샌디칼리즘 그리고 1885년 프랑스 노동조합 총동맹 CGT 그리고 산별 노동조합 중심으로 해서 공장대표 임명제 1930년대에 벌써 프랑스는 주 40시간을 주장을 하면서 총파업을 관철시킵니다. 1980년 이후 미테랑 대통령 정권 이후에 초기 사회주의 정책이 실시가 되어지면서 보수적인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그 뒤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요. 단체 교섭의 기능들이 미약해집니다. 자, 프랑스는 이제 6,527만 명 정도 경제활동 참가율도 여기 높죠? 71.8%. 그래서 국내 총 생산이 이제 1조 7,586억 달러. 경제 성장률은 이제 2001년에 이제 0.5%였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쭉 보시면은 2000년 1월 코비드로 인해서 마이너스 5.4%. 그렇죠. 최근 실업률 보면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나라 20%. 여기에 대해서 20%를 이제 2000년 이 코비드로 인해서 20%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들 청년 실업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실업률은요 약 9%였습니다만 최근에 좀 이제 낮아져서 8.1%로 지속적으로 이제 실업률은 조금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이제 구소련 절대적 노사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특징이 있어요. 각 국가들마다 우리 이제 특징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노사 관계 방향이 이제 사회주의식으로 사용자의 절대적 권한 중심형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공산당 기관입니다. 노동조합이 공산당 기관이에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노동조합은 뭡니까? 공산당 기관의 하부 기관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중국이 그래요. 중국은 이제 노동조합을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 그래서 공회는 중국 정권의 하부 조직, 당이잖아요. 일당이잖아요. 일당.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당이 있는 거죠. 일당. 자, 공산주의 국가 계획 중심으로 이 근로자 지배 우위로 노동단체는 공산당 기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임금, 근로조건, 시간, 취업 기준 등이 사용자의 일방에 의해서 따라 이루어집니다. 노동조합은 국가기관인 공산당 주도하에 움직이고요. 사용자인 누굽니까? 여기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사용자가 누구예요? 국가죠. 절대적인 권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한으로 복종이 되어지죠. 후진국이나 개도국에서도 이제 영세 기업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어떤 이제 절대적인 노사관계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 방향, 일방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절대적 노사관계 유형들을 많이 좀 보여주었었죠. 과거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세계화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우리도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자,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이 국민들의 헌법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왜? 요거죠. 이런 것들. 근로기준법들이.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이제 노동자 중심의 공산당 기관이죠. 자, 토론을 한번 좀 봅시다. 미국, 영국 중심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고용관계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할 국가의 고용관계가 있다면 어떠한 국가인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